네, 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네 분 전문가와 함께 이 정치권 선거판 좀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김광덕 데일리 한국 뉴스 본부장,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그리고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영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지금 다가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경북을 방문했습니다. 경북도청도 갔고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 일정은 뭐 통상적으로 뭐 2달 전부터 이렇게 결정되고 또 준비되고 그렇습니다만 이 선거를 앞두고 이 공천으로 당이 내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 방문이라서 혹시 좀 정치적 영향력은 없는지 뭐 이런 분석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서 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청와대에서는 특별한 정치적인 목적 없이 도청 개청 행사와 경제 살리기 행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또 안보가 위기 상황에 있다. 국민이 단합해서 도와줘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대구 경북 지역에 던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대통령을 도와줄 수 있는,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들을 주민 여러분께서 지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치적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 있다고 비정치적 있습니다. 광폭 행보를 통해서 정책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대통령께서 보통 이제 그런 주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전에 어떤 행사장에 다녀올 수는 있습니다만 오늘 대통령께서 다녀오신 거는 대구의 상계구를 갔습니다. 북구, 동구, 북구, 수성구를 다녀왔고요. 또 하필이면 거기 다 유시민 의원하고 친한 지역구 의원이 계시는 유승민 의원. 네. 네네. 유승민 의원? 네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그쪽 지역의 의원이 또 소위 진박 후보라고 말하자면 최경환 의원의 길을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을 근접해서 다녀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대구 지역에 말하자면 대통령이 다녀가시면 지지도가 오릅니다. 실제적으로 그 진박 네, 후보들이. 네. 그럴 경우에 나중에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미묘한 시점에 가셨기 때문에 네. 아무리 뭐 경제 살리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렸다. 아침부터 9시부터 뭐 오후까지.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논란에 충분한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박 대통령이 대구가 이제 정치적 고향인데요.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 작년 9월에 방문한 이후 한 6개월 만에 갔는데 방문한 어떤 명분과 형식은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 신청사 개청식 네. 거기에 참석하는 길이고 그 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것을 미리 예정된 일정이죠. 근데 이제 야권에서는 이게 정치적 그리고 선거 개입 아니냐, 공천도 개입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런 하여튼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듯이 어쨌든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가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최소한 대구에서는 지금 그전에 대구의 의원들이 다 친박 의원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 박근혜 정권을 제대로 보좌를 뒷받침을 못했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소위 진실한 친박이라도 진박 후보들이 나와 있는 네. 경쟁하고 있는데 그래서 관계가 결국엔 진박 후보들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고 소위 뭐 이런 말 써도 될지 못하는 소위 그 짤박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잘림 박, 친박. 그래서 진박 그 마케팅을 도와주는 효과를 어쨌든 가질 것 효과가 같습니다. 있을 거다. 예. 의도가 없었을 수 있죠. 순수한 행보일 수 있는데 대통령과 청와대는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의 정치 상황이나 정치판이 해석의 정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은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편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으로 작동한단 말이에요. 간별사도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오늘 대구 행보는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리고 특히요. 유승민 의원하고의 접촉은 없었습니다. 행사장에 와 있었지만 한 명하고 악수를 했는데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이에요. 진박 후보로 지금 대구에 출마해 있는 후보죠. 그런 면에서 또 이제 이미 언론에서 네. 자 악수는 정종섭 후보와만 했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 것 자체를 청와대가 조금 미리 단속하고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가셨어야 했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뭐 역대 대통령들이 다 선거 때마다 이런 논란에 휩싸였는데 뭐 선거 앞두고 그러면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냐 이런 반론을 역대 대통령들이 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이 정도 하죠. 네. 예. 이제 새누리당의 공천을 둘러싼 내용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한구 위원장이 너무 독선적으로 공관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상태라면 더 이상 공관위 활동을
참여할 수 없다. 황진아 사무총장,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 이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한구 위원장에 대한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는 원래 오늘 발표 예정이었던 김무성 대표 지역구 경선 이것을 이한구 위원장이 다른 최고위원들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보류한 데 따른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뭐 그동안 쌓인 것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나오겠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덕 본부장. 일단 황진아 사무총장하고 이제 홍문표 사무부총장은 누가 봐도 이제 김무성 대표를 뒷받침하는 세력 아닙니까? 공관위가 구성 중에 3분의 2 이상이 이한구 현재 공관위원장과 그를 뒷받침하는 친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몇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김무성 윤상현 의원 녹취록 파문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그 전에 살생부 그것까지 이제 같이 이슈가 되면서 김무성 대표의 공천은 오늘 경선 지역을 발표하려다가 갑자기 유보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지금 윤상현 의원 녹취록 파문과 김무성 대표가 전에 거론한 살생부 파문을 이런 거로 인해서 다시 이 기존의 공천을 주도권을 친박이 주도한 거를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하는 이런 비박들의 움직임인데 이게 앞으로 더 이렇게 격화되는 거로 갈지 그렇지 않으면 봉합으로 갈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이한구 위원장의 독선적인 운영에 불만을 품고 이걸 고쳐라 이렇게 지금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한구 위원장이 고치겠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그런 거죠? 아니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예. 문제를 제기했는데 받아주면 네. 싸울 거리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야죠 당연히. 그럼 이한구 그런데, 네. 위원장인들 나 계속 독선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공천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네. 원론적인 얘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럼 양쪽에서. 아니, 그래서 제 네. 질문은 뭐 왜 싸우는지는 알겠어요. 네. 근데 이게 싸움이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은 싸움은 명분인 것 같고요. 네.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은 네. 우리 세력이 잘 공천받도록 하고 상대 세력이 배제되도록 해야 하는데 오늘 제가 재밌는 인터뷰를 하나 이제 들었는데요. 김태환 의원이 친박 의원입니다. 그 구미을에서 지금 오늘 현역은 다 살아남았죠. 오늘까지는. 그런데 1차에서 컷오프된 한 분인데 그분이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면서 자, 나를 자른 것은 이유는 모르겠고 이한구 위원장 혼자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친박 인사마저도 공천에서 배제될 때 이한구 위원장의 독선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공관위 내에서 무슨 청와대나 다른 데하고 의논 없이 그건 알 수 없죠. 예. 그것도 아니, 지금 이따 그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김태환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거를 전제로 해서 무슨 해설을 하시려면 네. 그게 일관성 있게 해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 공관위 내에서는 위원들과 협의 없이 예. 이한구 위원장의 독단이 작용하는 것은 맞는 것 같다. 공관위원들과 네, 이런 협의 견해입니다. 없이요? 네.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지금 공관위 회의를 거쳐서 이게 지금 다 논의가 되고 결론이 되고 이것이 최고위에 보고가 돼서 의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태환 의원의 경우에도 공관위가 그 의결한 사항, 결정한 사안이 최고위에 보고가 돼서 최고위가 그렇죠. 의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 놓고서 이한구 위원장 혼자서 한 거다라고 하는 김태환 의원의 이 주장을 그렇게 전하면 사실처럼 그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 사례와 좀 비교하기는 이 사례 좀 어려운데요. 네. 이게 이제 김무성 대표 공천 발표를 다음 날 하기로 공관위가 잠정적인 합의를 했는데 네. 그 다음 날 어떤 사유에서 결정이 보류됐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기본 원칙에 따라서 정도를 가지 않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이건 지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동안에 이한구 의원이 그거하고 김태환 의원 건하고 좀 차원이 네, 다른 이건 얘기가 다르다고 이제 있는데요. 봐야 예. 될 겁니다. 예. 그래요. 뭐 알겠습니다. 다시 보충 설명하자면요. 네. 뭐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평소 우리가 만났을 때 보면 행태가 스타일이 좀 고집이 세고 또 자기 걸 밀어붙이고 좀 개성이 강하고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이 공천의 이런 결정이 뭐 김태환 의원 주장처럼 혼자 개인의 이렇게 뭐 의견으로 밀어붙이고 그러진 않고 기본적으로 친박과 이 전체 범 여권의 그 핵심들 이런 의견들이 네. 모아지면서 된다고 보는 근데 게 맞는 것 문제는 같습니다.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현재 이제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문제는 아침에 분명히 그 우리 김무성 대표 부분은 정두원 의원의 문제하고 연계돼 있으니 나중에 하자, 같이 네. 하자. 같이 해야 된다는 시사를 하셨는데 또 반발이 많으니까 최근 최종 속보는 그것은 반대가 많으니까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계세요. 변화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경선에 관련이라든지 네. 공천에 대한 것은 위원들하고 충분히 소기를 하고 절차를 진행했지만 워딩 자체는 적자적으로 해서 생기는 혼란들이 있단 말입니다. 네. 이제 그런 그것은, 부분이 예. 상당히 앞으로 장애인이 될 겁니다. 지금 그 황진아 사무총장, 홍문표 사무부총장의 문제 제기는 바로 그런 이항구 위원장의 예. 그런 행태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아까 네. 질문이 그 뭐 시정 요구하는 데 대해서 앞으로 좀 유념해서 좀 잘하겠다고 하면 더 이상 싸움 되기가 좀 어려운가요? 네. 물 밑에서 뭐 그 갈등은 계속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였고요. 뭐 다 큰 어른들이 그것도 집권당의 대표하고 뭐 핵심 실세 의원이 뭐 한 사람은 사과한다고 쫓아다니고 한 사람은 그걸 피해 다니고 이게 뭐 우리 정치의 주요 뉴스로 지금 다뤄지고 있는 현실이 참 답답합니다. 예. 뭐 그러나 이게 또 현실이니까 한 말씀씩 하십시오. 네. 최영일 평론. 지금 이제 이 논점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친박계에서는 취중에 실언한 것이다. 흥분하고 좀 화가 난 상태였다. 살생부 이제 사태가 터진 당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비박계 쪽에서는 여기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음모가 있는 게 아니냐. 통화 상대가 누구냐. 실제로 김무성 대표까지도 속아낼 수 있는 정도의 관련돼 있는 사람과 통화한 것 아니에요. 의도론이고요. 하나는 그냥 이제 취중, 네. 실언론인데요.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데 오늘 비박계 아까 황진현 사무총장 등 이야기가 나온 것이 저는 이 윤상현 의원의 막말 파문을 계기로 그동안 밀리고 있던 비박계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그 결론은 어느 쪽에 유리할지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여풍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비박계가 이제 오늘 이미 영도에서 이 김무성 대표 지지층이 올라와서 당사에서 시위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는 그 김무성 죽여라 이 얘기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을 죽여라 이런 또 시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공천을 둘러싸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권 여당에서 참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그 안에서는 비박계의 반격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봐요.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이제 침묵을 하다가 이제 오늘 김종필 전 총리 회고록 출판 기념회 가서 이제 출래불사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새 길을 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저항과 여러 가지 어려운 방해들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김무성 대표가 지금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이유는 뭐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맨입으로 안 된다. 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과를 와서 받아줘 버리면은 좀 자기도 우스운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에 일단 명분상으로는 자신이 주장해온 상향식 공천, 아까 국민 공천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조금 모양을 지켜주는 거를 쉽지 않지만 그런 반전의 계기를 삼으려는 게 하나 있고 또 지금 친박 일부에서 거론한 윤상현 의원의 불출마론 뭐 그런 거라든가 김윤상현에 대한 분명한 어떠한 그 징계에 유사한 이런 거라도 움직임을 보고 싶은 게 있고. 알겠습니다. 이제 자꾸 뭘 설명을 하려고 그러시는데 저는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네. 윤상현 의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예.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고 결자 해지를 해야 됩니다. 불출마 선언 해야 된다는 네, 해야 된다고 말씀입니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거짓말을 일단 지금 제일 모든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도 마찬가지로 불출마하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된다고 예.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출마에 저도 한 표 던지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네. 확실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뭘 자꾸 설명을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 여론은 당연히 불출마 지금 새누리당이 굉장한 어려움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친박의 움직임은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오늘 움직임 뭔가 그렇게 하려는 움직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 버티는 거다. 제가 그러나 한마디 더 여- 붙이면요. 예. 윤상현 의원 문제를 가지고 네. 김무성 대표가 이거를 또 상향직 공천을 실행하기 위한 정치적인 거래를 한다라든지 네. 또는 국면을 전환하는 기회로 활용하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그거에 당헌 당규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본인은 이걸 가지고 정치적 정략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래라든지 네. 또는 국면 전환의 기회로 삼으려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떻습니까? 뭐 윤상현 의원이 알아서 좀 결자해지 차원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뭐 당을 위해서나 또는 대통령을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 다 좋지 않냐 이런 의견은 대체적으로 여론인 것 같아요. 근데 김무성 대표 말이죠. 침묵을 자꾸 하고 있다가 네. 사실은 당 대표니까 최고위원회에서도 가장 발언권이 크고 뭐 그런데 꼭 저렇게 무슨 주변에 무슨 행사 가서 또 춘례불사춘이다 한마디 툭 던지고 네. 이게 자꾸 무슨 잼만 던지고 다닙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저 괜찮은 그 이 행태입니까?
김무성 제가 대표의 말씀하시기에는 예.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원님 예. 말씀하시죠.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면 돌파를 하든지 아예 자기 뭐 수용구로 내려가든지 그런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어떤 자기의 입장들을 정확하게 당내에서 소화해야지 예. 어떻게 밖으로 보세요? 돌아다니는 거 별로 적절하지 예. 않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김무성 대표가 발언을 하려면 최고위원회라든지 네. 최고중진연석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 최고위원회에서 본인이 다수가 아니고 소수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과 원칙을 관철시키기 또 어려운 현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김무성 대표가 스스로 살생부 파문이라든지 당 관리를 잘못해서 여론조사가 유출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본인이 스스로 냈기 때문에 당에서 정면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을까. 아니 자기 그렇게 생각이 불리하다고 듭니다.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라는 공식 기구 놔두고 자꾸 밖으로 놔두는 게 맞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아니 옳은 소리를 하면 그게 뭐 친바이고 비바이고 떠나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걸 다 일일이 이제 머릿속 계산하면서 참 내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예, 말씀하세요, 김광덕 본부장. 그러니까 뭐 저기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당의 대표로서 이거를 봉합하거나 수습하는 거로 가든지 아니면 분명하게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아까 뭐 지방에 내려가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인 근데 이제 타이밍이라는 요소가 있으니까 어제 오늘 했으니까 내일 정도 가서는 어떻든 가부간에 아까 어느 쪽으로든 해야 되는 게 많다고 그러니까요. 봅니다. 아니 선거가 무슨 1년 남은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죠. 한 달 조금 더 남았어요. 저 당대표 사퇴한 이 문재인 전 대표 이미 선거 유세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이런 문제로 맨날 바깥에나 빙빙 돌아다니면서 한마디 툭 던지고 뭐 저는 이게 네. 과연 집권당 대표로서 제대로 된 태도이냐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예, 뭐 윤상현 의원의 문제는 뭐 아까 다 말씀하신 네. 대로 본인이 알아서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지 지금 시간도 별로 없는데. 예, 내일 정도면은 해야 될 겁니다. 가부간. 알겠습니다. 자, 예, 야당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 네. 됐습니다. 이 당내 의견이 이 컷오프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견들이 뭐 다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현재 공관위가 그야말로 어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네. 점이 뭐 많이 보인다. 그리고 당내에서 솔직히 여러 가지 비대위 과정에서나 상당히 많은 논란을 했던 것 같고 네. 정청래 의원에 관한 어떤 공관인들 투표만 오늘 개봉을 했다고 그렇게 언론에 지내질 만큼 어떻게 될지도 서로가 알 수 없었던 그런 긴박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예, 뭐 그런 면에서 그럼 또 잘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저는 뭐 일리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그걸 잘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왜 쉽지 않냐면 예. 예상했던 결과기는 해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았는데 역풍이 커져서 예. 지금 이제 당내에 또다시 당이 분당해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친노 비노가 다시 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쪽이 박영선 의원이나 혹은 이종걸 원내대표, 심지어는 김종인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지지층으로부터 오늘 좀 가장 큰 역풍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의원 컷오프는 잘못한 거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재심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재심이 네.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컷오프는 잘했다고 지금 김영주 전 의원은 보시는 거고 최영일 평론가는 잘못했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 잘못한 면이 지금 더 크게 그러니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대충 그 얼버무려서 말씀하시면 네네. 우리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이유가 말씀드립니다. 있는데요. 예. 홍창선 위원장이 예. 공관위원장이 자 정청래 의원은 왜 컷오프 된 거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해명을 못했어요. 그게 더 문제를 키웠다고. 아니 봅니다. 다른 컷오프 의원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다 설명을 명쾌하게 했습니까? 그동안? 아니요, 이게 질문을 받은 곳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굳이 두 분 중에 하자면 잘된 편 쪽으로 예. 이야기를 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비약점 한 75점 정도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김종인 표 이제 물갈이의 제 첫 번째 날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친노 핵심들은 많이 빠졌어요. 오늘 보면은. 그리고 양적으로도 볼 때 저 3선 이상 50% 초재선 이상 30%를 대상으로 하면은 사실은 꽤 나와야 돼요. 오늘 5명 나왔기 때문에 양적으로라든 그리고 질적으로 볼 때 친노들이 빠졌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였는데 네. 그러나 언론의 분위기상
가장 논란이 됐던 정청래 의원이 참여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가를 받는 것 같고 이런 거는 새누리당의 컷오프가 전혀 없는 새누리당과 비교가 되는 거죠. 예. 저는 완결판은 아니지만 과감한 공천 개혁의 시작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가 그동안에 당의 운동권 체질을 바꾸겠다라고 여러 번 선언을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절대적인 지지자들도 있지만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그동안에 막말로 많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도 최근에 제가 과거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그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후유증을 감안하고 과감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한 알겠습니다.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체로 세 분이 뭐 네. 불가피하거나 또는 뭐 잘했다. 적절했다고 보시고 최영일 평론가만 이건 재심이 필요한 사안이다. 네. 이거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네. 반론 끼워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컷오프를 했는지에 대해서 재심이라고 하는 게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는 나올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럼 이제 소명에게 기회를 주죠. 예를 들면 지금 홍일학 의원 대구에서 구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컷오프 됐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누군가 항의하면. 근데 지금 당내에서 예, 정청래 의원의 경우에는 죄송한데 말씀 중에 홍일학 의원 말씀이 나와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인터뷰했습니다. 네네. 재심을 요구하는 거 아니고요. 네. 억울한 게 아니고 빨리 탈당계 처리해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본인은.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면 탈당식 처리한 다음에 다시 영입해라. 네. 그럼 내가 검토해보겠다 그랬으니까 이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죠. 저는 약간 관련이 예. 있다고 보는 게요. 아니, 정청래 저희 의원도, 정청래 의원 쪽으로 맞죠. 정청래 의원도 현재까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근데 같은 당의 의원이 워낙 지지층들이 이제 난리가 아까 심하니까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네. 그러셨으니까 어떤 네네. 점이 이 컷오프 하는데 어떤 점이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홍창선 이 위원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을 예. 하면 막말은 귀여운 수준이다. 지금 막말 파장을 다 이야기하시는데 예. 지역구 관리가 잘 돼 있고 여론조사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컷오프에 이 정량적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지역구에서 여론조사가 나쁘다든가 관리가 안 됐다든가 홍찬선 의정 활동이 위원장의 나쁘다든가 그 네. 발언, 예? 막말은 귀여운 수준이다.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 말 그대로라기보다는 최근에 보니까 귀여운 면도 있더라. 이렇게 이제 재미있게 넘겼다고 보여지고 그거 자체가 뭐 이렇게 그 홍찬선 위원장 본인조차도 말하면 정청래 의원을 어떻게 컷오프를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가 애매한 지점이라는 것을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것 같고요. 오히려 공관위원들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에 그걸 표결로 갔기 때문에 위원장의 의중과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그 홍창선 위원장의 그 이 행태에 대해서도 자꾸 지금 논란이 일고 그런 있는데요. 부분도 있죠. 아니 이저 컷오프라고 하는 게 정치인의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그렇죠. 이걸 저렇게 무슨 귀여운 수준이라는 등 이게 표현이 도대체가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예. 이야기가 정청래 의원에 대한 여러 시선, 여러 예. 시각이 존재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네.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본인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표결했다. 다수결에서 컷오프가 됐다.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네. 본인이 보기에는 괜찮은 수준의 의원인데 표결을 붙였더니 떨어져서 아쉽다라는 표현을 해버리니까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그 시선이라 심사 무엇인가. 과정에서 네. 네. 이제 여론조사, 그다음 윤리적인 평가, 경쟁력 평가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점수가 가부간에 딱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심사위원들이 표결을 하자. 그래서 다수가 아마 컷오프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반발하는 당내에서 하는 분들이 친노 쪽에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거나 또 일반 국민들이 반발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소수의 절대적인 지지자들입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매니아들. 예, 당 전체로 봤을 때는 정청래 의원이 공천 받는 것보다는 정청래 의원을 컷오프 시키고 중도로 가고 합리적인 국민들 표를 결집시키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아, 그런 그 여러 가지 정치적 또는 전략적 판단 끝에 내린 결정이다. 네. 예,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근데 이번에 홍창선 위원장이 그 정치권 때가 좀 덜 묻어가지고 좀 이미지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이거를 설명하는 것도 저도 좀 놀랐어요, 사실은. 아, 홍창선 예, 공천위원장. 오늘 예. 그 뭐 저기 정청래 의원의 막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그 귀여운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 전에 다른 의원이 컷오프한 논란이 된 의원에 대해서 막말을 안 하니까 내가 모른다 그러고 어저께도 기자들을 만났을 때 지금 가장 전에 전화번호 말을 할 테니까 가장 먼저 전화 준 사람 내가 상을 주겠다. 글쎄요. 그리고 뭐 기자들도 따지니까
뭐 재밌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재밌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 공천이라는 게 재밌게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300명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입법기관인데 거기에 여당과 제1야당이 공천한 사람은 당선 가능성이 50%에 육박하는 사람을 재밌게 하려는 사람한테 맡긴다는 게 옛날에 권위주의 총재가 다 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뭐 김광록 본부장이 말씀을 하셔서 지금도 언론인으로 활동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리고 쭉 그동안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어요. 기자가 말이에요. 예. 저런 자리에서 저렇게 얘기를 듣고 또 언론이 막 야단 맞은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현장 기자들이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도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예. 그리고 그 기자는 또 기사로 말한다 그러니까 네. 저런 행태에 대해서 분명히 기자 칼럼이라든가 여러 기사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뭐 일부 기사가 조그만하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좀 더 이 국회의원 한 사람을 공천하는 걸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쎄 요즘 뭐 좀 세대가 달라서 그런지 젊은 기자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이 기자 정신이 좀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런 걸 좀 보고 싶은데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광국 본부장이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제가 언론 얘기까지. 예. 자, 문재인 대표는 이 상황에서 뭐 입장 발표를 좀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김종인 대표는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표가 강원도 지원 유세에 나갔는데 그거 좀 자제해라. 나 어디 다닌다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랬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제 문재인 대표가 영남, 강원 이쪽을 다니려고 했는데 네. 아직 경선 후보도 결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문 대표가 어디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아니냐. 당의 후보가 정해지기 전에 예. 어떻게 가면 뭐 경선에서 친문 후보 거의 뭐 최경환 의원이 이렇게 돌아다닌 거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분당 사태가 사실은 호남에서 문재인 보기 싫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화면에 오래 안 나타나는 게 그렇게 손해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그런 측면에서 전략상으로도 사실은 자기야 많이 다니고 싶지만 노출이 많은 것이 호남에서 우리에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참아라. 이게 김종인 대표의 그런 발언은 그런 면에서 일리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문재인 대표가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지금 독선적인 당 운영과 야당 분열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지금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문재인 대표가 나서기보다는 아직도 좀 자숙하면서 스스로 내공을 길러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고 또 문재인 대표나 김종인 그 전 대표나 지금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총선을 이겨야 되는 절체절명의 시기인데 오히려 나가서 불협화음이나 퍼뜨려지기보다는 자중자애하면서 앞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아마 김종인 대표의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대로 보기에는 좋은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왜 나오느냐.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 얘기를 그대로 하면 사람이 돌아다니는 걸 막을 수는 없잖냐. 하지만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요? 뒤에 토가 달려요. 조급해 해선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네. 아직 내 눈에는 대권 주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럼 지금 문재인 대표는 조급한 거죠. 김종인 체제가 굳혀져 갈수록 어찌 보면 컷오프 등장하고 하면서 그 친노 세력이라고 믿었던 또 후배 의원들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좀 급해서 자기 존재감의 과시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저는 빨리 나올수록 문 전 대표에게 더 불리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김종인 대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첫째, 이제 소위 자기가 임시 사장이고 문재인을 대표하는 게 이 당의 대주주 세력 아니냐 이런 계속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표가 돌아다녀 버리면 언론도 또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 자연스럽게 무대에 새로 문재인이 등장하면서 이 당의 문제가 친노 패권 이게 논란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친노 패권 다시 논란이 되면 당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충정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김종인 대표 스타일이 또 자기 주도적인 걸 해야 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을 주도하고 실제로 주도하고 싶은 마음이 꽤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김종인 이 대표의 이 발언이 말이에요. 이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참 이 사람의 발언을 보면 참 그 말에 뼈가 많아요.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재인 전 대표한테 하는 말인데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철수처럼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조급한 정치는 성공하지 못한다. 나 어디 가겠다고 하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쭉 간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가만히 있다가 한 대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기분 좋겠어요? 지금 통합을 제안해 놓고서 네.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일부러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억법이 그런 겁니까? 분명히 일부러 하는 거고 예. 저는 계산이 있다고 봐요. 오늘 뭐 이세돌 구단에게 알파고가 이겼습니다만 김종인식의 계산법이 있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한 말이 뭐냐면 짜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김종인 짜르. 대표에게. 이 전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임시사장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문재인 전 대표를 이렇게 쐈었는데 이젠 짜르라고 하면 인정하는 거죠. 김종인 대표 체제가 절대 권력이다. 더민주당에서는 이 얘기를 해버리는 거니까 저는 안 대표가 상당히 그 간접적으로 튀어나오는 네. 말에 직접 나오는 말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저도 간접적으로 이제 비판 공격하는 발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순수한 김종인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문재인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뭐 한 20만 표 차이로 2등을 했지만은 김종인 대표 보기에는 정말로 앞으로 대통령이 돼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는 부족한 면이 많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나서지 말고 지금은 좀 더 공부를 하고 또 국가와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네.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순수하게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예, 하여튼 이 김종인 대표의 머릿속에는 이 국민의당이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가 지나면은 뭐 야권 통합도 더 이상 물리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그 국민의당에서는 굉장히 복잡한데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하면 뭐 좀 명분을 가지고 얘기해 볼 수 있다 이러면서 사실은 오늘 컷오프를 지켜본 거예요. 네, 안철수 대표가 한 며칠 좀 흔들렸는데 오늘 지금 표정을 보니까 좀 자신감을 다시 되찾은 모습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오늘 1차 김종인표 1차 컷오프를 보면 국민의당이 평소 이 사람들을 우리가 타겟을 해서 떨어뜨리겠다 한 5사람 중에 정청래 의원 딱 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추가 컷오프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래도 한 3명 정도 돼야 뭐 만족스럽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요거를 결과를 보고 안철수 대표 측의 대변인들은 뭐라 그랬냐면 친노 선골들은 다 살아남았다. 친노 패권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볼 때 그래서 이제 천정배는 미흡하다 그랬고 이제 김한길 위원장은 이제 지켜보자 그랬는데 앞으로 이 상태로 컷오프를 미흡하게 간다면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 근데 김광국 본부장 예. 좀 전에 그 5명 국민의당에서 예. 저기 친노 패권의 상징적인 인물 5명을 예. 공개적으로 거론했습니까? 예. 누굽니까? 정청래 의원, 예. 그다음에 김경엽 의원, 이해찬 김경엽, 의원, 전해철, 이목희 의원이죠. 그렇죠. 이목희. 그중에 이제 정청래 의원 한 사람만 있고 나머지 4명은 김경엽 이미 의원은 사실상 공천을 받았고 그렇죠. 저기 경선인가요? 예, 예. 예, 갔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이해찬 의원도 지금 현재 취재되는 거로 보면 아. 이번에 컷오프 심사 대상에 안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살아나는 쪽으로 현재로는 돼 있는 겁니다. 좀 더 봐야겠지만. 근데 네, 그다음에 이목희 정책위 의장. 이목희 전해철 의원은 지금 결론은 안 나왔다 그러는데 예. 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의 동급의 경쟁자들을 의식하거든요. 김한길 위원장에서는 이해찬 의원 같은 게 아마 물갈이를 바랄 겁니다. 그렇군요. 예. 네. 뭐 이 김광국 본부장 설명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예. 통합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국민의당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경선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예. 듭니다. 하나하나 과정을 가져가는 것이죠.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지만 뭐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그런 과정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안철수 대표가 덫에 걸릴 수 있는 게 호남 민심은 통합을 바라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왜 시점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냐면 당대당 통합을 얘기해요. 후보가 나오기 전에 통합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네. 얘기했고 후보가 있고 난 다음에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이미 공천 작업 다 끝나면 통합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안 대표는 혼자서는 이겼는지는 모르지만 호남에서는 굉장히 더 자중질환에 빠지게 될 겁니다. 아까 그래. 저도 이제 사회자께서- 비슷한 견해를 네. 갖고 있는데요.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 통합 프레임이 빠져서 자기 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안 단속하기 바빠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5명을 지목한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당에서 결정할 문제지 국민의당에서 통합을 하지 않기로 거부하기로 전제를 놓고 그 사람들을 공천 배제하라고 전제로 요구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청래 의원을 컷오프했던 메시지를 저쪽 그
국민의당에서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네. 정청래 의원이 작년인가요? 지금 국민의당과 주성용 의원을 네. 비난을 했습니다. 네. 공갈 사퇴하는 거냐? 그렇죠. 막말해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 지금 주성영 의원의 지금 국민의당 가 있는데 주성영 의원은 김한길 의원과 굉장히 친합니다. 그렇죠. 그런 정청래 의원을 컷오프했다는 것은 음흠. 결국은 상당 부분 국민의당과 주성영 의원, 김한길 의원과 손잡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네. 던진 거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국민의당 의원들이 어떤 정체성이나 이념의 공동 집단이 아니고 이해관계로 모인 집단이거든요. 그러면 탈당할 사람들은 탈당해라. 갈 사람들은 가라. 본인은 정체성을 가지고 새 정치를 위해서 오직 한 길을 그래. 가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해석이라면 김한길 선대위원장, 김한길 의원이나 주승용 의원, 다시 탈당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갈지 안 갈지는 문제지만 상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가능성은 예. 남아있다. 지금 아까 어떻게 사회자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김종인 대표가 국민의당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 의식하고 있다. 근데 지금 국민의당은 오직 더불어민주당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컷오프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친노 패권이 성사됐느냐 안 됐느냐. 지금 평론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가 아까 한 얘기는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텐데요. 정말 강력한 물갈이 해야 된다. 근데 국민의당은 지금 임내현 의원 1명 컷오프했거든요. 다 살아있습니다. 18명 의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절반 이상을 날릴 수 있을까 걱정인데 네. 한심하고 답답하지만 국민들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가슴을 치면서 보면서 네. 국민의당 공천은 관심이 없어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아까 안철수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아냥하는 정치인 배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모두 까기 짜르 아닙니까? 하고 비아냥을 하거든요. 상대당의 또 대표를.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광야로 꿋꿋하게 혼자 가는 건 네. 좋은데 자신의 길을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공천 탈락한 김태한 의원이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하여튼 구제니 뭐니 얘기가 나옵니다만 어쨌든 이 홍일학 의원이 컷오프된 다음에 탈당계 제출하고 무소속 출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컷오프가 계속되면 이제 이렇게 무소속 출마자들이 늘어날 건지 아니면 컷오프 됐지만 내가 당에 잔류해서 열심히 일해서 더 큰 일을 하겠다. 이렇게 또 잔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소속 출마자들이 좀 늘까요? 아니면은 그렇게 큰 변수가 못 될까요? 짧게만 좀 의견을 좀. 일부는 있겠지만 당선 가능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 3당 시스템이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게 큰 변수가 못 될 거다. 네,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탈자가 있어도 무소속 출마자가 있어도. 예. 좀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 무소속 출마자들이 꽤 나올 거긴 합니다만은 네. 그 위력은 굉장히 약할 거고 최근의 총선 추세가 그렇습니다. 무소속 당선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예. 어느 정도 규모의 현재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무소속 출마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항상 네. 공영선 논의가 있어서 예.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부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봅니다. 그래. 역시 이번 선거는 저도 현 시점에서 보면 3당 간의 경쟁, 정의당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새누리, 더불어민주 그리고 국민의당.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